나다. 민수 주려고 국 좀 끼려 왔어. 문 좀 열어라. 어머님,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셔야죠. 저희 지금 손님 와 있어서 문 못 열어드려요. 나이 70이 넘으면요. 몸에서 나오는 진액이란 진액은 다 말라버리는 기분이 들어요. 그런데도 자식 입에 들어갈 거라면 내 뼈를 고아서라도 먹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라죠. 제가 딱 그 꼴이었어요. 이틀을 꼬박 가스불 앞에 서서 사골국을 끓였거든요. 요즘 세상에 누가 집에서 곰국을 끓이냐고 다들 마트에서 사다 먹으라고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어요. 우리 아들 민수가 어릴 때부터 제가 끓여준 뽀얀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걸 제일 좋아했거든요. 핏물 빼는 데만 반나절이 걸리고 불 조절 잘못하면 누린내 난다고 잠도 못 자고 기름 걷어내며 만든 음식이에요. 뜨거운 김을 하도 쐬어서 얼굴이 벌겋게 익고 다리가 퉁퉁 부어도 그저 이거 먹고 힘낼 아들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몰랐죠. 그 무거운 들통을 식혀서 며느리가 싫어하지 않게 깔끔한 밀폐 용기에 소분해서 담았어요. 김치도 그냥 김치가 아니에요. 아들이 좋아하는 시원한 서울식 배추김치랑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했던 파김치까지 바리바리 싸니까 양손이 묵직하더군요. 내 차가 연식이 10년이 넘은 고물이라 에어컨을 틀어도 시원찮은데 그날따라 날씨는 또 얼마나 덥던지요. 뒷좌석에 음식 냄새 배면 며느리가 싫어할까봐 창문을 열고 달렸는데 매연 때문에 목이 칼칼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 먹일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왔죠. 아들네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양손에 든 짐이 너무 무거워서 손가락이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영락없는 촌 늙은이더군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딱 달라붙어 있고 옷은 땀자국으로 얼룩덜룩하고요. 그래도 아들 집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면 엄마 왔어? 하고 반겨줄 손주들 생각에 옷매무새를 대충 다듬고 15층 버튼을 눌렀어요. 현관 앞에 서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익숙한 비밀번호를 눌렀죠.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삑삑거리는 경고음만 울리고 도어락이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번호를 잘못 눌렀나 싶어서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눌러봤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였죠. 그새 비밀번호를 바꾼 모양이었어요.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나 싶어 조금 서운했지만 요즘 젊은 애들은 보안 때문에 자주 바꾼다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초인종을 눌렀죠. 한참 뒤에야 인터폰 화면이 켜지면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는데 그 목소리가 어찌나 차갑고 날카롭던지 순간 내가 빚쟁이로 찾아온 건가 착각할 뻔했어요. 누구세요? 화면 속 며느리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어미다. 민수 주려고 국 좀 끓여왔어. 문 좀 열어라. 반가워할 줄 알았던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푹 쉬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이더군요. 어머님 오실 거면 미리 연락을 주시고 오셔야죠. 저희 지금 손님 와 있어서 문 못 열어드려요. 손님이라니요. 시어머니가 왔는데 손님이 있다고 문도 안 열어준다는 게 말이 되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도 꾹 참고 좋게 말했죠. 아니, 잠깐 들어가서 이 무거운 것만 내려놓고 갈게. 손님 계시면 얼굴만 보고 금방 나온다니까. 아, 진짜 곤란하다니까요. 집도 엉망이고 손님들 불편해해요. 그냥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나중에 가지고 들어갈게요. 그러고는 인터폰이 뚝 끊겨버렸어요. 멍하니 꺼진 화면을 바라보는데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며 끓인 국을 문 앞에 두고 가라니요. 현관문 너머로 하하호호 웃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아들 목소리도 들렸고 낯선 여자들 웃음소리도 들렸죠. 시어머니는 문전박대해 놓고 자기들끼리는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꽃이 피었더군요.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딱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지만 행여나 안에서 들을까봐 소리도 못 지르고 입술만 꽉 깨물었어요. 그래요. 내가 눈치 없이 온 게 잘못이지요. 며느리 말대로 연락도 없이 불쑥 찾아온 늙은 시어머니가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가져온 반찬통이랑 국 냄비를 현관 앞 구석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혹시나 누가 발로 찰까봐 벽 쪽으로 붙여두면서도 마음이 쓰라렸어요. 메모지라도 있으면 맛있게 먹어라 한마디 적어두고 싶었는데 가방에 펜 하나 없더군요. 터덜터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 올라갈 땐 그렇게 무겁던 손이 빈손인데도 1000kg은 되는 족쇄를 찬 것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차에 탔는데 바로 시동을 걸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천장을 보고 눈을 껌뻑거렸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찜통 같은 차 안에 앉아 있으니 내가 참 처량하더라고요. 남편 먼저 보내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내가 키운 자식한테 이런 대접을 받나 싶어서요. 그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30분쯤 지났을까요? 주차장 엘리베이터 쪽 문이 열리는 게 백미러로 보였어요. 며느리였어요. 화려한 홈웨어 차림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오는데 양손에 든 게 눈에 익더군요. 한 손에는 음식물 쓰레기통,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방금 제가 현관 앞에 두고 온 그 국 냄비였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아니겠지. 설마 하며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주차장 구석에 있는 배수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보통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수거함에 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며느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배수구 뚜껑을 발로 툭 차서 열더군요.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가져간 곰국을 배수구에 콸콸 쏟아부었어요. 하얀 국물이 시커먼 배수구 구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걸 보는데 제 피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고기 건더기가 걸리니까 냄비를 탈탈 털어가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버리더군요. 그게 어떤 국물인데. 내 땀이고 내 정성이고 내 사랑인데. 그걸 똥물 흐르는 하수구에 버리다니요. 제 차가 기둥 뒤 어두운 곳에 주차되어 있어서 며느리는 제가 아직 거기 있는 줄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냄비가 다 비워지자 며느리는 빈 냄비를 대충 흔들더니 재활용 쓰레기장에 던지듯 놓았어요. 그리고 가져온 김치통을 열더군요. 그 빨간 김치들도 음식물 쓰레기통도 아닌 일반 쓰레기 봉투에 처박히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아우, 냄새나. 노인네가 웬 궁상이야, 진짜. 사먹는 게 훨씬 깔끔한데 왜 자꾸 이런 걸 해와서 귀찮게 해. 며느리의 혼잣말이 조용한 지하 주차장을 울리며 제 차 안까지 파고들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받을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받았죠. 민수냐? 엄마, 아까 다녀갔다며? 영미한테 들었어. 손님들이 있어서 정신이 없어서 못 나갔대. 미안해. 아들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시킨 게 뻔했죠. 그래, 바쁜데 내가 눈치 없이 갔지. 국이랑 김치는 봤니? 제가 물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지만 꾹 눌러 참았죠.
아들이 대답했어요. 지금 영미가 가지고 들어와서 정리하고 있어. 엄마표 공국 진짜 먹고 싶었는데 잘 먹을게요. 김치도 때깔이 장난 아니네. 고마워요, 엄마. 스피커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거짓말, 그리고 멀리서 들리는 며느리의 웃음소리. 어머님,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잘 먹을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방금 제 눈앞에서 국을 하수구에 버리고 김치를 쓰레기통에 처박은 그 여자가 전화기 너머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싹싹한 며느리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소름이 끼친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았어요. 거짓말.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손님이 있다는 것도, 미안하다는 것도, 잘 먹겠다는 것도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것들은 나를 엄마로,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귀찮은 짐짝, 아니,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맛있게 먹어라. 너희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다.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휴대폰을 조수석에 던져놓고 핸들을 꽉 잡았어요. 손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잡았죠.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차갑게 식으면서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슬픔이나 서러움 같은 감정은 사치였어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배신감을 넘어서는 뭐랄까 아주 깊은 절망과 함께 찾아온 깨달음이었죠. 나는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괴물을 키웠구나. 백미러 속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시동을 걸었어요. 낡은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울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엑셀을 밟아 그곳을 빠져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올라오니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세상은 이렇게 밝은데 제 마음속에는 시커먼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죠. 신호 대기에 걸려 멈춰 섰을 때 저는 멍하니 앞차의 빨간 브레이크 등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 인생 여기서 끝낼 순 없다.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면 나도 너희를 버려주마. 복수? 아니요. 그런 거창한 단어도 아까워요. 그냥 내 것을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내가 평생을 바쳐 일군 내 집, 내 돈, 그리고 내 남은 시간까지. 더 이상 저들에게 단 1원도, 단 1초도 쓰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핸들을 꺾어 원래 가려던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익숙한 동네, 익숙한 골목이 아니라 낯선 옆 동네 부동산 간판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기름값 아깝다고 돌아갔을 길이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부동산 앞에 차를 세우고 내리는데 무릎이 시큰거리더군요. 하지만 지팡이를 짚지 않고 허리를 꼿꼿하게 폈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쭈글쭈글한 주름살 속에 묻혀있던 눈빛이 젊은 날 억척스럽게 장사하던 그때 그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죠. 딸랑 하는 종소리가 마치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님이 안경 너머로 저를 보며 물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또박또박 말했어요. 집 내놓으러 왔어요. 아주 급한 매물인데 비밀 보장이 제일 중요해요. 사장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씩 웃어 보였어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입가에 걸린 미소를 보고는 등골이 서늘했는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더군요. 안경을 고쳐 쓰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산전수전 다 겪은 복덕방 늙은이 눈에도 자식 몰래 집 팔러 온 제 눈빛이 예사롭지 않게 보였던 거죠. 사모님 급한 매물에 비밀 보장이라. 이거 혹시 나중에 자제분들이 와서 계약 무효라고 들어눕고 그러면 저 정말 곤란해집니다. 요즘 그런 분쟁이 한두 건이 아니라서요. 사장님이 난처한 척 꽁무니를 빼려 하길래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 온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탁 하고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봉투 안에는 등기 권리증 사본과 제 인감증명서가 들어있었죠. 사장님, 걱정 붙들어 매세요. 이 집 명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제 이름 석자, 이태숙으로 되어 있어요. 남편 죽고 상속 정리 끝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내 물건 내가 파는데 자식놈들이 무슨 자격으로 무효라고 합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복비. 제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법정 수수료의 딱 3배. 현찰로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잔금 치르는 그날까지 이 동네 개미 한 마리도 모르게 해주세요. 특히 우리 아들 며느리 귀에 들어가면 그 즉시 계약 파기는 물론이고 제가 사장님한테 위약금 청구할 겁니다. 자신 없으면 지금 말해요. 저 앞집 부동산으로 갈 테니까. 3배라는 말에 사장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이내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놀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더군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서 파리만 날리고 있었을 텐데 이런 알짜배기 단독주택 매물에 수수료 3배라니. 놓치기 싫은 먹잇감이었겠죠. 아유 사모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제가 이 바닥에서 입 무겁기로 소문난 자물통 김씨입니다. 걱정하덜덜 마세요. 마침 이쪽 물건 찾으시는 현금 부자 건축업자분이 계세요. 대출 끼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통장에서 쏴주실 분이니까 제가 지금 당장 전화 돌려서 오늘 안으로 가계약금 입금시키라고 하겠습니다. 일사천리였어요. 매도 의뢰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데 인주가 묻은 도장이 종이에 닿는 그 꾹 하는 느낌이 어찌나 짜릿하던지요. 마치 노비 문서를 태우고 자유인이 되는 도장을 찍는 기분이었어요. 부동산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익숙한 골목길이 왠지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평생을 쓸고 닦으며 살아온 내 집, 내 골목인데 이제 일주일 뒤면 남의 것이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마당 구석에 피어있는 장미꽃이 눈에 밟혔어요. 죽은 남편이 당신 닮아서 예쁘다며 심어줬던 꽃나무였죠.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주차장 하수구에 버려지던 제 공국 국물을 떠올리며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야. 독해져야 해. 이깟 꽃나무가 뭐라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짐 정리를 시작했어요. 이사를 가기 위한 짐 싸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폐기 처분이었죠. 안방 장롱문을 활짝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 모아두었던 낡은 상자들을 하나둘 꺼냈죠. 먼지가 풀썩이며 코끝을 찔렀지만 재채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상자 뚜껑을 여니 곰팡이 냄새와 함께 지난 세월이 쏟아져 나왔어요. 민수 돌잔치 때 찍은 빛바랜 사진, 유치원 재롱잔치 비디오 테이프, 초등학교 때 받아온 개근상, 대학 합격증, 그리고 며느리가 처음 인사 올 때 입고 왔던 원피스 색깔까지 기억나는 상견례 사진. 하나하나가 다 제 인생의 훈장이고 보물단지라고 믿었던 것들이었죠. 사진 속의 어린 민수는 저를 보며 해맑게 웃고 있는데 제 머릿속의 민수는 엄마 냄새나 오지 마라고 말하는 괴물로 변해 있었어요. 배신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진을 한 장 집어들어 북 찢으려는데 사진이 두꺼워서
잘 찢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 질긴 사진이 꼭 질긴 핏줄 같아서 더 화가 났어요. 다 필요 없어. 다 쓰레기야. 저는 상자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녹슨 드럼통을 굴려 마당 한가운데 놓았죠. 그리고 그 안에 앨범이며 상장이며 비디오 테이프를 미련 없이 쳐넣었어요. 그걸로도 모자랐어요.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서 며느리가 결혼할 때 예단이랍시고 해왔던 촌스러운 꽃무늬, 이불, 아들이 첫 월급 탔다며 사왔던 싸구려 내복 그것도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하고 택도 안 뗀 채 모셔뒀던 건데 손주들이 그려줬던 삐뚤빼뚤한 그림들, 집안 구석구석에 박혀있던 가족의 냄새가 묻은 물건들은 모조리 꺼내왔어요. 드럼통이 가득 찼어요. 창고에 있던 라이터 기름 한 통을 가져와서 그 위에 골고루 뿌렸죠. 기름 냄새가 진동을 했지만 역하지 않았어요. 성냥을 그어 던지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확 치솟아 올랐어요. 매캐한 연기가 검게 피어오르며 하늘로 흩어졌어요. 저는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받으며 그 불길을 노려봤어요. 불길 속에서 아들의 웃는 얼굴이 까맣게 오그라들며 타들어가고 며느리가 준 이불이 녹아내려 흉측하게 변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어요. 타닥타닥 물건들이 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 속에 맺혀있던 미련이 타들어가는 소리 같았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꽉 막혀있던 명치가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어요. 웃음이 났어요.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내어 웃었죠. 잘 가라. 내 헌신도, 내 사랑도, 너희를 향한 내 기대도 다 가져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불이 다 꺼지고 드럼통 안에 한 줌의 재만 남았을 때 저는 비로소 몸을 돌렸어요. 남은 가구들과 쓸만한 가전제품들은 동네 고물상을 불렀어요. 트럭을 몰고 온 고물상 아저씨가 자개장이랑 냉장고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져서 묻더군요. 할머니, 아니 이거 멀쩡한데 진짜 다 버려요? 이거 팔면 돈 꽤 받는데? 돈 필요 없어요. 그냥 오늘 안에 싹 치워만 줘요. 이 집에 먼지 하나 안 남게 빗자루질까지 싹 하고 가요. 그거면 돼요. 고물상 아저씨는 횡재했다는 표정으로 짐을 실어 날랐어요. 텅 빈 안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데 벽지에 아들이 어릴 때 그려놓은 낙서 자국이 보이더군요. 매직으로 엄마 사랑해라고 써놓은 삐뚤빼뚤한 글씨. 저는 걸레를 가져와서 그 글씨를 벅벅 문질러 지워버렸어요. 벽지가 찢어질 때까지 문질렀죠. 흔적조차 남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 뒤 통장에 잔금이 입금되었다는 알림 문자가 떴어요. 땡 하는 소리가 그렇게 경쾌할 수가 없더군요. 저는 옷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텅 빈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뒤도 돌아보지 않았죠. 기사님, 시내에서 제일 큰 휴대폰 대리점으로 가주세요. 대리점에 들어가서 진열대에서 제일 비싼, 요즘 젊은 애들이 쓴다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가리켰어요. 직원이 요금제를 설명하며 신분증 조회를 하더니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니, 지금 아드님하고 가족 결합으로 묶여 있으시네요? 인터넷이랑 TV까지 다 묶여 있어서 이거 해지하면 위약금이 꽤 많이 나오는데요. 아드님한테 연락해서 아니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버럭 소리를 지르니 직원이 움찔해서 뒷걸음질 쳤어요. 위약금이 100만 원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상관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이름만 쏙 빼줘요. 그리고 이 번호로는 내 정보 조회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번호도 아무도 모르는 걸로 스팸 문자도 안 올 만한 아주 깨끗한 번호로 싹 바꿔주고요.
제 기세에 눌린 직원이 떨떠름한 표정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새 휴대폰을 받아드는데 마치 새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기분이었어요. 이제 이태숙은 고민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온전한 이태숙이 된 거예요. 그 길로 시내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로 갔어요. 평생 여관방 한 번 안 가본 제가 하룻밤에 몇십만 원 하는 호텔 스위트룸을 체크인했죠. 회전문을 통과해 로비로 들어서는데 대리석 바닥이 어찌나 반짝거리는지 제 얼굴이 비칠 정도였어요. 체크인 카운터 직원이 제 남루한 옷차림을 보고 잠시 멈칫하다가 제가 내민 플래티넘 카드를 보고는 태도가 싹 바뀌어서 허리를 90도로 굽히더군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숙님. 전망 제일 좋은 리버뷰 스위트룸으로 모시겠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통유리창 앞에 섰어요. 발 아래로 서울 시내가 장난감처럼 내려다 보이고 한강 다리 위로 퇴근길 차들이 붉은 미등을 켜고 줄지어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와인 한 잔을 따랐어요. 붉은 와인이 글라스 안에서 찰랑거리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죠. 아들, 지금쯤 전화 안 받는다고 투덜대고 있겠네? 엄마가 끓여준 공국 국물 맛있었냐? 그 국물이 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갈 때 엄마의 피눈물도 같이 넘어간 줄은 꿈에도 모르겠지.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어요.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데 취기가 오르는 게 아니라 정신이 더 맑아지더군요. 침대에 몸을 던지니 구름 위에 누운 것처럼 폭신했어요. 오늘 밤은 정말 아주 오랜만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자면서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호텔 생활은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빳빳하게 다림질된 하얀 시트가 제 살에 닿는 느낌이 너무 좋았죠. 침대 옆 버튼 하나만 누르면 커튼이 자동으로 걷히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내가 왜 진작 이러고 살지 못했나 억울할 정도였어요. 조식 뷔페에 내려가서 남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데 세상에 밥맛이 이렇게 좋은 줄 70평생 처음 알았어요. 평생 식구들 밥 차리느라 정작 내 밥은 식은 밥에 물 말아 먹거나 애들이 남긴 반찬 처리하느라 배를 채웠는데 말이죠. 갓 구운 크로아상에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으니 내가 귀부인이 된 것 같더군요. 직원들이 지나가며 불편한 거 없으십니까? 하고 묻는데 대접받는다는 게 사람을 이렇게 춤추게 만드는구나 싶었어요. 낮에는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했어요. 며느리 눈치 보느라 아들 돈 아껴주느라 사지 못했던 비싼 옷들도 닥치는 대로 샀어요. 화장품도 최고급 브랜드로 싹 바꿨죠. 거울을 보는데 주름진 얼굴에도 생기가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 달콤한 평화를 깨는 연락이 왔어요. 번호를 바꿨지만 예전 옆집에 살던 김 씨한테만 비상 연락망으로 새 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혹시라도 관공서에서 중요한 우편물 오면 연락 좀 달라고요.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서 보니 김 씨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김 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어요. 여보세요, 김 씨?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태숙 씨. 지금 큰일 났어. 민수가 와서 대문을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구경하고 경찰차 오고 난리도 아니야. 수화기 너머로 쿵, 쿵 하고 대문을 발로 차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고함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어요. 누구 맘대로 집을 팔아. 우리 엄마 어딨어? 이 사기꾼들아, 당장 문 열어. 엄마, 엄마. 부동산에서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어간 걸 뒤늦게 알고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이미 빈집인데 그걸 모르고 저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죠. 김씨, 민수가 뭐래? 뭐라긴 태숙 씨가 치매라서
부동산 업자가 꼬드겨서 집 팔아먹었다고 난리야. 실종 신고한다고 경찰 붙잡고 악을 쓰고 있어. 태숙 씨, 빨리 와봐야 할 것 같은데. 기가 찼어요. 실종 신고. 엄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돈 줄 엄마가 사라져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집 판 돈이 사라져서 미치고 팔짝 뛰는 거겠죠. 치매. 멀쩡한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라도 그 계약을 무효로 만들고 싶은 그 얄팍한 속셈이 빤히 보였어요. 알았어요, 김 씨. 내가 갈게요. 근데 집으로 안 가고 경찰서로 갈 테니까 걱정 마요. 내 발로 직접 가서 해결할게요. 전화를 끊고 드레스룸으로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고 백화점에서 산 옷 중에 제일 화려하고 비싼 정장을 꺼내 입었죠. 짙은 네이비색 실크 정장에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걸쳤어요. 화장대에 앉아 붉은 립스틱을 꼼꼼하게 바르며 거울 속에 저에게 말했어요. 태수가 쫄지 마. 넌 죄인 아니야. 죄인은 저놈들이지. 택시를 타고 관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 입구에 들어서니 형사과 쪽이 시장 바닥처럼 시끌벅적하더군요. 아니, 우리 엄마가 평소에 정신이 오락가락했다니까요. 길도 잘 못 찾으시고 가스불도 안 끄고 그러셨다고요. 그런 노인네를 꼬드겨서 헐값에 집을 넘기게 한 건데 이게 사기가 아니고 뭡니까? 아들이 책상을 쾅쾅 치며 형사님한테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맞장구를 치고 있었죠. 맞아요. 형사님, 어머님이 며칠 전에도 저희 집에 오셨는데 비밀번호도 기억 못 하셔서 문도 못 열고 그러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비밀번호를 기억 못한 게 아니라 너희가 바꾼 거잖아. 문을 못 연 게 아니라 너희가 안 열어준 거잖아. 저 뻔뻔한 거짓말을 듣고 있자니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차갑게 식히며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그들 뒤로 걸어갔어요. 누가 치매라는 거냐? 제 목소리가 들리자 경찰서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동시에 뒤를 돌아보더군요. 저를 보더니 두 사람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어요. 평생 몸빼 바지 아니면 낡은 외투만 입고 다니던 제가 재벌집 사모님 소리절로 나오는 차림으로 꼿꼿하게 서 있으니까요. 엄마. 아들이 더듬거리며 저에게 다가오려 했어요. 저는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으로 앞을 막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아주 싸늘한 눈빛으로 아들을 노려보며 쏘아붙였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냄새난다. 아들이 멈칫하더군요. 냄새라니, 이건 며느리가 주차장에서 저한테 했던 말이잖아요. 아들의 얼굴이 당황으로 붉게 물들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그래? 그리고 이 옷은 다 뭐야? 집은? 집 한 돈은 다 어디 있어? 역시나 엄마 잘 지냈냐? 어디 있었냐는 안부 대신 돈 얘기부터 튀어나오더군요. 저는 아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형사님 앞으로 걸어갔어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형사님 책상 위에 탁 소리나게 던졌어요. 형사님, 제가 이태숙입니다. 저 사람 신고받고 오셨죠? 여기 보세요. 오늘 아침에 대학병원에서 떼온 따끈따끈한 정신건강진단서랑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감증명서 다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보시죠. 인지능력 매우 우수함, 지극히 정상이라고 써 있죠? 형사님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서류는 완벽하네요. 근데 아드님이 어르신을 치매라고 주장하시고 실종 신고까지 하려고 하셔서 치매는 무슨 지들이 불효자 노릇한 거 찔리니까 하는 개소리죠. 형사님, 저 이 사람들한테 접근 금지 신청하고 싶어요. 제 재산 노리고 협박하고
허위사실 유포해서 명예훼손하고 있거든요. 이거 당장 접수해 주세요. 제 말에 아들이 길길이 날뛰었어요. 엄마, 노망 났어? 자식한테 접근 금지라니. 엄마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엄마 돈이지. 우리가 남이야? 어떻게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 남이다. 남보다 못한 원수지. 제가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어요. 너 기억나니? 며칠 전 내가 공국 싸들고 갔던 날. 너희는 집에 없었던 게 아니라 있었으면서 문을 안 열어준 거였지. 손님 왔다고? 웃기고 있네. 인터폰 너머로 너희끼리 희희낙낙거리는 소리 내가 못 들었을 줄 아니? 그리고 시선을 며느리에게 돌렸어요. 며느리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죠. 그리고 너 김영미. 주차장에서 내 공국 하수구에 버리고 김치 쓰레기통에 처박으면서 뭐라 그랬어? 냄새나는 노인네 궁상이라고 했지? 사먹는 게 깔끔하다고? 그래, 그 궁상 맞은 노인네가 만든 음식 먹기 싫어서 버렸으니 그 노인네가 가진 돈도 더러워서 못 받겠네? 며느리가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아들도 사태를 파악했는지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죠. 엄마, 그걸 봤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오해가. 오해? 내 차 안에서 스피커폰으로 너희가 낄낄거리는 거 다 들었다. 엄마표 공국 맛있다고? 거짓말도 정도껏 해야지. 내 정성을 똥물 흐르는 하수구에 버린 순간 너희는 내 자식 자격을 스스로 하수구에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더러운 입으로 엄마 소리 한 번만 더 하면 그땐 진짜 법대로 한다. 스토킹 처벌법 알지? 경찰서 안에 정적이 흘렀어요. 형사님들도 민원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다들 입을 떡 벌리고 쳐다봤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상에,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해온 공국을 버렸대? 천벌 받을 것들이네. 저러니까 할머니가 집을 팔지.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죠. 며느리가 그제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잡으려고 기어왔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을 죄를 졌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저는 며느리의 손이 제 바지에 닿기도 전에 발을 뒤로 빼며 차갑게 말했어요. 치워라. 더러운 손 닿으면 옷 버린다. 이거 비싼 옷이야. 너희가 평생 벌어도 못 살 옷이라고. 저는 핸드백을 챙겨 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경찰서를 나왔어요. 등 뒤에서 아들이 엄마, 가지마. 돈은 주고 가야지. 하고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소리는 지나가는 개가 짖는 소리보다 못하게 들렸어요. 경찰서 정문을 나서는데 머리 위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렇게 눈부실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 10년 넘게 얹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택시를 잡아타고 다시 호텔로 돌아가는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야. 내가 올라가는 만큼 너희는 바닥으로 처박힐 테니까. 기대해라.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야경은 참 아름다웠지만 통장에 들어있는 큰 돈을 그냥 은행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먹기는 싫었어요. 이 돈을 굴려서 보란 듯이 더 큰 힘을, 누구도 무시 못할 권력을 갖고 싶었죠. 자식들이 돈 때문에 저를 찾았으니 그 돈으로 그들을 압도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라운지에서 조용히 경제신문을 읽고 있는데 평소 안면을 터둔 투자 컨설팅 업체 이사가 다가왔어요. 사모님, 요즘 현금 흐름 좋은 꼬마 빌딩 찾으신다면서요? 강남 생활권에 정말 괜찮은 알짜배기 매물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가 태블릿 PC로 보여준 건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지은 지는 20년이 넘어서 외관은 좀 낡았지만 입지가 기가 막혔죠. 1층엔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병원과 법무사 사무실이 꽉 차 있어서 공실 걱정이 없는 곳이었어요. 이거 리모델링만 싹 하면 건물 가치 2배는 뜁니다. 사모님 안목이면 딱이죠. 현장에 가서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낡은 회색 외벽이 제 눈에는 황금으로 도배된 성처럼 보였거든요. 건물을 손으로 쓸어보는데 거친 콘크리트 감촉이 마치 제 거칠었던 인생 같아서 묘한 동질감도 느껴졌고요. 좋아요. 계약합시다. 대신 5층 주인 세대는 제가 살 거니까 최고급으로 싹 고쳐줘요. 호텔보다 더 좋게, 아니 웬만한 펜트하우스 뺨치게. 망설임 없이 수십억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어요. 손 떨림은커녕 짜릿함만 느껴지더군요. 며칠 뒤 등기 권리증에 소유자 이태숙이라는 이름이 박혀 나오는데 그걸 가슴에 품고 혼자 펑펑 울었어요. 슬퍼서가 아니라 너무 벅차서요. 남편 그늘, 아들 그늘에서만 살던 내가 드디어 내 이름 석자로 세상에 우뚝 선 기분이었으니까요. 리모델링 공사는 2달 만에 끝났어요. 칙칙했던 외벽은 세련된 대리석으로 마감하고 엘리베이터도 최신형으로 교체했죠. 5층 제 집은 그야말로 궁궐처럼 꾸몄어요. 바닥엔 윤기가 흐르는 이태리산 대리석을 깔고 욕실엔 한강이 보이는 대형 월풀 욕조를 넣었죠. 입주하던 날 1층 카페 테라스에 앉아 제 건물을 바라보며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건물을 보며 와, 건물주 좋겠다라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그 어떤 음악보다 듣기 좋더군요. 이제 저는 단순한 이태숙 씨가 아니라 회장님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세입자들이 저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회장님 오셨습니까? 불편하신 건 없으십니까?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그 호칭이 어찌나 짜릿하던지 걸음걸이마저 당당해지더군요. 반면 아들 내외의 소식은 참담했어요. 제가 김 씨를 통해 그리고 흥신소 사람을 시켜서 쟤들 동태를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잖아요. 며느리가 사단을 냈더라고요. 시어머니 돈이 곧 자기 돈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빚을 내서 주식인지 코인인지에 몰빵을 했다가 그게 상장 폐지가 되면서 휴지 조각이 됐대요. 제 집 판 돈으로 빚 갚고 떵떵거리며 살 생각이었는데 제가 돈 한 푼 안 주고 사라져버렸으니 날벼락을 맞은 거죠. 회장님, 오늘 아드님 댁에 빨간 딱지 붙었답니다. 며느리가 이금융권, 아니 사채까지 썼나 봐요. 빚쟁이들이 아드님 회사 로비에 들어누워서 난리를 쳤다네요. 흥신소 직원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여유롭게 와인잔을 돌렸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라는데? 권고사직 당했답니다. 회사 이미지 망쳤다고 징계위원회 열리고 결국 제 발로 나가는 꼴로 잘렸대요. 퇴직금 받아봤자 빚이자 갚기도 빠듯할 겁니다.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을 거예요. 쌤통이네. 더 바닥으로 떨어져야 해. 아직 멀었어. 그 정도 고생으로는 정신 못 차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기분 전환도 할 겸 백화점 명품관에 쇼핑을 하러 갔어요. 신상 가방을 하나 사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중고 명품 매입하는 매장이 시끌시끌하더군요. 아니, 이게 왜 가품이에요? 이거 우리 시어머니가 강남 백화점에서 사다 주신 건데 잘 좀 봐주세요. 저 급해서 그래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며느리였어요.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까지 썼지만 구부정하게 굽은 등과
며칠은 못 씻은 듯한 초라한 옷차림은 숨길 수 없었죠. 직원이 난처한 표정으로 가방을 돌려주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손님, 이거 동대문에서 파는 어급 짝퉁이에요. 박음질도 엉망이고 로고 위치도 달라요. 저희는 이런 거 취급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며느리 얼굴이 마스크 위로도 시뻘개지는 게 보였어요. 그 가방, 제가 예전에 남대문 시장 놀러 갔다가 예뻐서 5만 원 주고 산 거였거든요. 며느리는 그게 진짜 명품인 줄 알고 애지중지 아껴뒀다가 쌀쌀 돈도 없으니까 팔아서 생활비라도 하려고 들고 나온 모양이었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낚아채서 허둥지둥 돌아서는데 저랑 딱 마주쳤어요. 저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온몸을 진짜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죠. 제 옆에는 백화점 직원이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서 있었고요. 어머님? 며느리가 눈을 의심하며 저를 쳐다봤어요. 제 손에 들린 수천만 원짜리 진짜 명품 가방과 자기 손에 들린 5만 원짜리 짝퉁 가방을 번갈아 보더군요. 그 눈빛에 담긴 절망과 수치심, 그리고 아직도 버리지 못한 탐욕을 저는 놓치지 않고 읽어냈어요. 어머님, 저예요, 영미. 엄마. 며느리가 다급하게 저를 부르며 다가오려 했어요. 저는 선글라스를 살짝 내리고 아주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훑어봤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길가에 있는 오물을 보듯이요. 사람 잘못 보셨네요. 딱 한마디 던지고 다시 선글라스를 올렸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직원에게 우아하게 손짓했죠. 가자. 여기 물이 안 좋네. 또각또각 굽소리를 내며 돌아서는데 뒤에서 며느리가 주저앉아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발요, 저희 굶어 죽어요. 하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제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번졌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보낸 문자가 왔어요. 차단했지만 차단된 메시지함에서 내용을 볼 수는 있었거든요. 엄마, 나 회사 잘렸어. 지금 갈 곳도 없어. 찜질방도 돈 없어서 못 가. 제발 한 번만 도와줘. 우리 굶어 죽게 생겼어. 손주들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콧방귀를 뀌었어요. 굶어 죽어. 그래, 한번 죽을 만큼 굶어봐라. 엄마가 해준 따뜻한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백가죽이 등에 붙어봐야 알지.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제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차에서 내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펜트하우스로 올라갔죠. 널찍한 거실 소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들이 바닥을 기고 내 발 아래 엎드려 빌 때까지 내 참교육은 끝나지 않았다고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오늘따라 참 차갑고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길고 즐길 만한 밤이었죠. 창밖의 달이 유난히 시리도록 밝게 빛나던 그 밤, 저는 펜트하우스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어요. 붉은 액체가 글라스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바라보는데 입가에 쓴웃음이 지어지더군요. 방금 전까지 아들이 보낸 구질구질한 구걸 문자를 봐서 그런가 비싼 와인을 마시는데도 끝맛이 영 개운치 않았거든요. 굶어 죽어. 흥, 웃기고 있네. 혼잣말을 뱉으며 와인을 단숨에 털어 넣었어요. 사지가 멀쩡한 놈들이 굶어 죽긴 왜 죽어요. 그건 진짜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일하기 싫어서 부리는 투정이라는 걸 제가 모를 줄 알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느긋하게 일어나 비서가 차려준 브런치를 먹고 있었어요. 제가 건물을 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믿을 만한 비서, 김 실장을 고용한 거였죠. 세입자 관리도 하고
무엇보다 저것들 동태를 감시할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각 구운 빵에 버터를 바르고 있는데 김 실장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가왔어요. 표정이 꽤나 심각하더군요. 회장님 식사하시는데 죄송하지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뭔데 아침부터 인상을 쓰고 그래? 쟤들 또 무슨 사고 쳤어? 아드님 대간이 고민수 씨네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부로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찍어온 사진입니다. 화면을 넘겨보는데 헛웃음이 터져 나오더군요. 현관문 앞에 내놓은 이삿짐이라곤 라면, 박스 몇 개랑 보따리 몇 개가 전부였어요. 그 좋던 가죽 소파며 대형 TV는 다 어디 가고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낡은 선풍기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더라고요. 가구는 다 어디 갔어? 압류당했습니다. 며느님 아니 김영미 씨가 제2금융권의 사채까지 끌어다 쓴 게 화근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이 들이닥쳐서 숟가락 하나까지 다 딱지를 붙였답니다. 야반도주 하듯 몸만 빠져나온 게 용할 정도죠. 그래서 어디로 갔대? 길바닥에 나 앉았나? 처음엔 며느님 친정으로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런데 문전박대를 당했답니다. 알고 보니 김영미 씨가 친정 부모님 명의로도 몰래 대출을 받으려다가 들통이 났었다네요. 사돈어른이 소금을 뿌리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뻔뻔한 것은 안 된다고 내쫓으셨답니다. 아이고 가지가지하네. 친정에서도 버림받았으면 갈 데가 없을 텐데. 네, 그래서 급하게 구한 곳이 강북 수유동 쪽 다세대 주택 반지하입니다.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 원짜리요. 방 2칸인데 말이 방이지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습니다. 곰팡이가 벽지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해서 도배도 새로 못하고 들어갔답니다. 김 실장이 보여준 반지하 방 사진은 처참했어요. 대낮인데도 형광등을 켜지 않으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창문이라고 있는 건 지나가는 사람들 발목만 보이는 높이에 달려 있더군요. 장마철 되면 물난리 나기 딱 좋은 구조였죠. 애들도 거기서 지내. 네, 손주들은 밤새 덥고 냄새난다고 울고 아드님 내외는 서로 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며 밤새 싸우고 동네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경찰 신고를 2번이나 했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가 오늘따라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답더군요. 제 펜트하우스의 쾌적한 공기와 사진 속 곰팡이 핀 방의 눅눅한 공기가 대비되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잘 됐네. 아주 잘 됐어. 곰팡이 냄새 좀 맡아봐야 정신을 차리지. 김 실장 계속 감시해. 밥은 먹고 사는지 무슨 꿍꿍이 꾸미는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보고해. 오후에는 기분 전환도 할 겸 1층 카페 테라스에 내려갔어요. 이번에 제가 돈을 좀 써서 이태리 수입산 어닝으로 싹 바꿨거든요. 카페 사장님이 저를 보더니 입이 귀에 걸려서 달려 나오더군요.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어닝 바꾸니까 분위기가 확 살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봅니다. 그러네요. 색감이 아주 고급스러워요. 내 안목이 틀리지 않았죠? 그럼요. 회장님 안목이야 두말하면 잔소리죠. 제가 제일 맛있는 커피 한 잔 올리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내려온 커피를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이 건물 주인이라며? 진짜 우아하시다. 부럽다. 노후 준비 완벽하게 하셨네.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 그 소리를 듣는데 어깨가 으쓱하더군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다리를 꼬고 앉아 여유를 즐겼어요.
이 모든 게 자식들 뒷바라지 안 하고 나를 위해 쓴 덕분이라고 생각하니 집 팔길 100번 잘했다 싶었죠. 휴대폰을 꺼내 셀카를 한 장 찍었어요. 뒤로 제 건물이 웅장하게 나오게 각도를 잡고 오후의 티타임,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아요라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좋아요가 수십 개가 달리는데 알림창에 낯익은 아이디가 하나 뜨더군요. 차단했는데 또 아이디를 새로 파서 들어온 모양이었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우리는 지금 곰팡이 핀 방에서 컵라면 하나로 넷이 나눠 먹고 있어. 애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우는데 엄마는 커피가 넘어가? 진짜 너무하다. 댓글을 읽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게 아니라 오히려 차분하게 가라앉더군요. 너무하다?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지. 저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실장, 쟤들 진짜 컵라면 하나로 넷이 먹어? 아닙니다. 어제 저녁엔 편의점 도시락 각자 하나씩 사 먹던데요. 그리고 아드님, 담배는 하루에 한 갑씩 꼭 피우십니다. 돈 없다는 거 다 엄살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배가 덜 고픈 거지. 담배 피울 돈은 있고 애들 고기 사줄 돈은 없다?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어. 저는 바로 댓글을 삭제하고 그 아이디도 차단해버렸어요. 그리고 유유히 남은 커피를 마셨죠. 저녁이 되자 하늘이 흐려지더니 비가 한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기예보를 보니 오늘 밤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걸 구경했어요. 따뜻한 조명 아래서 듣는 빗소리는 참 낭만적이었지만 저기 강북 어딘가 반지하 창문으로 들이닥칠 빗물은 공포 그 자체겠죠. 그들이 겪는 그 공포와 불편함,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게으르고 오만하게 산 대가를 치르는 중인 거죠. 저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 마시며 혼잣말을 했어요. 비가 많이 오겠네. 하수구 넘치면 냄새 꽤나 날 텐데. 어디 한번 똥물 좀 뒤집어 써봐라. 침실로 들어가 푹신한 침대에 누우니 잠이 솔솔 오더군요. 걱정요? 안 했어요. 사지가 멀쩡한 젊은 것들이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죽을 만큼 힘들면 무슨 짓이라도 해서 살아남겠죠. 저는 그저 그 무슨 짓이 무엇일지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밤은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네요. 새벽녘에 콰르릉하는 천둥 소리에 잠이 깼어요. 창밖을 보니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더군요. 뉴스를 틀어보니 서울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고 난리였어요. 강북 쪽 저지대는 침수 피해가 우려된다는 속보가 지나가더군요. 침수라. 아들네 반지하 방이 생각났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제가 전화해봤자 엄마 우리 집 물에 잠겼어. 돈 좀 줘.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아침을 먹고 있는데 인터폰이 울렸어요. 1층 경비실이었어요. 회장님, 저 1층 로비 밖 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비 오는데 누가 왔어요? 아드님 내외분이 오셨는데 텐트를 치고 시위를 하고 계십니다. 텐트요? 이 빗속에요? CCTV 화면을 띄워보니 기가 막힌 풍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제 건물 정문 앞 화단 옆에 낡은 텐트 하나가 위태롭게 쳐져 있고 그 옆에 아들과 며느리가 비닐 우비를 뒤집어 쓰고 피켓을 들고 서 있더군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도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피켓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쓴 글씨가 빗물에 번져서 피눈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불효자는 옵니다. 어머니 한 번만 만나주세요. 갈 곳이 없습니다. 손주들을 살려주세요. 출근하던 입주민들이 혀를 차며 피해가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대더군요.
아주 동네 망신을 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저렇게 불쌍한 척하면 제가 창피해서라도 혹은 마음 약해져서라도 문을 열어줄 거라고 계산한 거예요. 김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어요. 회장님, 제가 내려가서 쫓아낼까요? 업무 방해로 경찰 부를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나도. 경찰 부르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져. 기자라도 오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둬. 지들이 얼마나 버티나 보자고. 하지만 입주민들 민원이. 입주민들한테는 내가 따로 사과 문자 돌리고 커피 쿠폰 하나씩 쏠 테니까 걱정 마. 그냥 구경이나 해. 저 쇼가 언제까지 가는지. 점심때가 지나자 비바람이 더 거세졌어요. 급기야 강풍이 불더니 텐트가 휙 하고 날아가 버리더군요. 아들이 텐트를 잡으려고 뛰어가다가 웅덩이에 넘어져서 흙탕물을 뒤집어 쓰는 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어요. 며느리는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있었고요. 저녁 8시쯤 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탈진한 것 같았어요. 건물 현관 처마 밑에 쪼그리고 앉아 덜덜 떨고 있더군요. 입술이 파랗게 질린 게 화면 너머로도 보였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이번엔 차단하지 않은 번호로 걸었더군요. 받을까 말까 하다가 스피커폰으로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수.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우리 진짜 갈 데가 없어. 반지하 방도 물에 잠겨서 다 떠내려갔어. 애들은 찜질방에 잠깐 맡겨놨는데 돈이 없어서 데리러 가지도 못해. 제발 문 좀 열어줘. 얼어 죽을 것 같아. 어머님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년이에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도 않을 만큼 쉬어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죠. 너희가 들어오고 싶으면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뭐든지 할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김 실장 내려가서 애들 데리고 올라와. 지하 2층 창고로. 로비 더러워지니까 화물용 승강기 태우고. 저는 카디건을 걸치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2층.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습기가 가득한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바닥에 주저앉아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있었어요. 두 사람 꼴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어요. 물에 빠진 생쥐도 저것보다는 낫겠다 싶었죠.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 달려오려는데 김 실장이 막아섰어요.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냄새납니다. 김 실장의 말에 아들이 멈칫하더군요. 제가 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했어요. 앉아라. 바닥에 흙탕물 튀기지 말고.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제가 김 실장에게 눈짓을 하자 김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서류 2장을 그들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뭐예요?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젖은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읽어봐. 노예 계약서라고 쓰고 싶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길래 고용 계약서라고 썼다. 고용 계약서요? 그래. 난 너희를 내 자식으로 받아줄 생각은 털끝만큼도 없다. 하지만 내 건물에 자비랄 일꾼이 필요해서 기회는 주마. 건물 청소, 주차 관리, 분리수거, 하수구 청소. 시키는 건 뭐든지 해야 한다. 제가 조목조목 조건을 읊었어요. 첫째, 월급은 최저 시급이다. 둘째, 숙식은 여기서 해결한다. 제가 턱끝으로 창고 구석에 있는 작은 골방을 가리켰어요. 환풍기 하나 돌아가는 창문도 없는 창고 방이었죠. 원래 청소 도구함으로 쓰던 곳이었어요. 여기서 살라고요? 애들도요? 며느리가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싫으면 나가.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다시 그 침수된 반지하로 가서 물 퍼내면서 살래?
아니면 여기라도 붙어 있을래? 선택은 너희가 해. 난 아쉬울 거 없어. 제가 일어나려고 하자 아들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할게, 할게, 엄마. 아니, 회장님, 뭐든 시켜만 주세요. 여기서 살게요. 아들이 볼펜을 낚아채서 허겁지겁 서명을 했어요. 며느리도 한숨을 푹 쉬더니 도장을 찍었죠.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거기 특약사항 읽어봐. 제1조. 회장 이태숙의 지시에 절대 복종한다. 토를 달거나 불평할 시 즉시 해고한다. 제2조. 과거의 관계모자, 고부를 내세우지 않는다. 호칭은 철저히 회장님으로 통일한다. 엄마라고 부르는 순간 벌금 10만 원이다. 제3조. 무단결근이나 지각 시 위약금을 물고 쫓겨난다. 엄마라고 부르지도 말라고요? 아들이 울먹이며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 난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넌 이제부터 내 건물 관리인고 씨일 뿐이야. 알겠냐?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들이 고개를 푹 숙였어요. 며느리도 작은 목소리로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고 대답했죠. 좋아.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김영미, 너는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이다. 1층부터 5층까지 변기 안쪽까지 손 넣어서 닦아. 고씨, 너는 분리수거장이랑 음식물 쓰레기통 담당이다. 냄새난다고 코 막지 마라. 너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 실컷 맡게 해줄 테니까. 네. 애들은 내일 아침에 데려와. 옥탑방 창고 비워뒀으니까 거기서 지내게 해. 애들이 무슨 죄니? 부모 잘못 만난 죄밖에 없지. 그 말에 며느리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싸늘하게 그들을 내려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흙탕물이 튈까봐 옷자락을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창고를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올라오니 젖은 게 냄새 같은 게 코끝에 맴도는 것 같았어요. 향초를 피우고 소파에 앉았어요.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아주 고요했어요. 이제 시작이야. 말로 해서 안 되면 몸으로 배워야지.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 밥 한 끼가 얼마나 귀한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있는 아이패드로 CCTV 화면을 켰어요. 새벽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벌써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 있더군요. 잠은 제대로 잤는지 얼굴들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요령 피울 새가 없었을 거예요. 제가 김 실장을 시켜 감시를 붙였거든요. 며느리 꼴이 볼만했어요. 헐렁한 몸빼 바지에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1층 로비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아주 썩어 들어가고 있었죠. 평소엔 손톱에 큐빅 받고 어머 더러워하며 휴지 한 장도 손끝으로 집던 애가 변기 앞에 쭈그리고 앉아 수세미질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화면을 확대해 보니 며느리가 변기 안쪽을 닦다가 욱하고 헛구역질을 하더군요. 어젯밤 과음한 취객이 토해놓은 걸 치우는 모양이었어요. 아우, 진짜 못해 먹겠네. 토할 것 같아. 며느리가 고무장갑을 벗어던지며 소리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곧바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CCTV 카메라와 눈이 딱 마주쳤죠. 제가 보고 있다는 걸 의식했는지 황급히 다시 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기 시작했어요. 입을 앙다물고 눈물을 참는 게 보이더군요. 지하 주차장 쪽 화면으로 돌려봤어요. 아들은 분리수거장에서 쓰레기 산과 사투를 벌이고 있더군요. 여름이라 하루만 안 치워도 악취가 진동하는데 입주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봉투에 섞어버린 걸 하나하나 골라내고 있었어요. 아, 씨 진짜 냄새. 아들이 코를 막고 인상을 쓰는 게 보였어요.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을 여는데 벌레가 기어다니는 걸 보고
기겁을 하며 뒤로 자빠지더군요. 예전 같으면 엄마, 이거 좀 치워줘 하고 도망갔겠지만 지금은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쭈뼛쭈뼛 다시 다가가서 호스로 물을 뿌리며 통을 씻는데 오물이 튀어서 얼굴이며 옷이며 엉망진창이 됐어요. 점심시간이 되기 전 불시 점검을 나갔어요. 하얀 면장갑을 끼고 며느리가 청소한 화장실을 둘러봤죠. 김영미 씨, 잠깐 이리 와봐요. 제가 부르자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 뛰어왔어요. 땀으로 화장이 다 지워져서 판다처럼 된 얼굴로 허리를 숙였죠. 네, 회장님. 부르셨어요? 이게 청소한 거예요? 여기 봐요. 제가 변기 뒤쪽 구석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쓱 훑었어요. 시커먼 먼지가 묻어 나오더군요. 내가 돈 주고 사람 쓰는데 이따위로 일 처리할 거예요? 계약서 기억 안 나요? 지시의 절대 복종, 불평 금지. 제대로 안 하면 바로 짐 싸서 나가라고 했을 텐데.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번엔 락스 말고 칫솔로 닦아요. 타일 틈새 하나하나 다. 네, 칫솔로요? 이 넓은 화장실을요? 왜요? 못하겠어요? 그럼 나가시든가. 밖에는 갈 데도 없다면서? 제 말에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아, 아닙니다.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울상을 지으며 칫솔을 가지러 가는 뒷모습을 보는데 속이 뻥 뚫리더군요. 그래, 그렇게 바닥을 기어야 돈 1,000원이 귀한 줄 알지. 지하로 내려가니 아들이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아 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도 인기척을 못 느끼고 멍하니 있더군요. 어이, 고씨, 농땡이 피우나? 제 목소리에 아들이 스프링처럼 튀어올랐어요. 아, 아닙니다. 잠깐 숨 좀 돌리느라. 냄새난다. 좀 떨어져서 말해. 그리고 너 옷걸이 그게 뭐야? 입주민들 보면 기절하겠다. 제가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어요. 아들 얼굴이 홍당무가 되더군요. 죄송합니다. 씻고 하겠습니다. 오전 일 다 끝냈어? 주차장 바닥에 기름때 그대로던데? 그거 다 닦기 전엔 점심 먹을 생각하지 마. 알았어? 네, 알겠습니다. 아들이 힘없이 대걸레를 들고 터덜터덜 걸어갔어요. 그 축 처진 어깨를 보는데 예전에 엄마는 집에서 놀면서 반찬도 안 해나? 하고 타박하던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점심시간이 됐어요. 저는 직원 식당 조리장에게 특별 지시를 내려뒀었죠. 오늘 점심 메뉴는 사골 공국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냄새나는 작업복 차림으로 식당에 들어왔어요.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식판을 들고 배식구로 갔는데 국그릇에 뽀얀 공국이 담기는 걸 보고 둘 다 동작을 멈추더군요. CC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아들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어요. 며느리도 국그릇을 받아들고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죠. 그 냄새, 그 색깔. 자신들이 주차장 하수구에 콸콸 쏟아부었던 바로 그 공국이었으니까요. 둘은 구석진 자리에 마주보고 앉았어요. 다른 반찬은 손도 안 대고 공국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군요. 민수야, 이거.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들이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죠. 입안에 국물을 넣는 순간 아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뜨거워서가 아니었어요. 목이 메어서였죠. 흑. 아들이 숟가락을 떨어뜨리고 고개를 떨궜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끼기 시작했죠. 왜 울어? 며느리가 아들을 달래려다가 자기도 왈칵 눈물을 쏟았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우리가 미쳤었어. 이 귀한 걸
엄마가 끓여준 게 이거였는데. 엄마 미안해. 식당에 있던 다른 직원들이 힐끔거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고 펑펑 울었어요. 밥알이 섞인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곰국을 꾸역꾸역 먹더군요.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려는 듯 그릇째 들고 마시는데 그 모습이 참 처량하면서도 한편으론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 모습을 모니터로 지켜보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묘한 감정이 일렁였어요. 통쾌함? 복수심? 아니요. 그런 거친 감정이 아니라 뭐랄까 안도감이었어요. 그래도 아주 괴물은 아니었구나. 눈물 흘릴 줄 아는 거 보니 아직 사람 될 가망은 있네. 죄책감을 느낀다는 건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날 오후 김 실장이 보고를 하러 왔어요. 회장님, 두 사람 밥그릇 싹 비웠습니다. 국물 한 방울도 안 남기고요. 그리고 오후 업무 태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며느님은 화장실 타일 사이까지 칫솔로 다 닦았고 아드님은 주차장 바닥에 엎드려서 껌딱지까지 떼고 있더군요. 그래, 공국 효과가 있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어요. 김 실장, 오늘 저녁엔 애들 먹을 고기 반찬 좀 넉넉히 싸서 옥탑방에 넣어줘. 애들이 무슨 죄야. 할머니가 주는 거라고는 하지 말고 그냥 남아서 주는 거라고 해. 알았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마음이 약해지신 거 아닙니까? 약해지긴. 이제 겨우 1단계야. 내일은 옥상 방수 공사시킬 거야. 뙤약볕에서 땀 좀 더 흘려봐야지. 창밖을 보니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떠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지금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일하고 있겠죠. 몸은 고달프겠지만 아마 인생에서 가장 값진 땀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펜트하우스 테라스로 나가 맑아진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어요. 잘하고 있어, 태수가. 저것들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 이제 궤도에 올랐어. 오늘 밤은 발 뻗고 편히 잘 수 있겠네요. 내일 아침에 CCTV로 옥상에서 땀 흘릴 아들 모습을 볼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침대 옆에 둔 아이패드를 켜서 CCTV 앱을 실행했어요. 옥상 카메라 화면을 띄우니 벌써부터 후끈한 열기가 모니터를 뚫고 나오는 것 같더군요. 새벽 6시인데도 한여름에는 벌써 머리 꼭대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화면 속에는 초록색 방수 페인트 통과 씨름하고 있는 아들이 보였어요. 며느리는 옆에서 롤러를 들고 서 있었고요. 아우, 진짜. 이거 뚜껑이 왜 안 열려? 아들이 끙끙대며 페인트 통을 붙잡고 씨름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얼굴은 이미 땀범벅이 되어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더군요. 제가 인터폰을 들어 경비실에 연결했어요. 김 실장, 지금 옥상으로 올라가 봐.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시하고 요령 피우면 바로 보고해. 저는 샤워 가운을 걸치고 테라스로 나가 망원경을 들었어요. 펜트하우스 테라스에서는 옥상이 바로 내려다 보이지 않지만 각도를 잘 맞추면 그들이 일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들이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프라이머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독하거든요, 그게. 신나 냄새가 코를 찌를 텐데 마스크 하나에 의지해서 롤러질을 하고 있더군요. 야, 김영미. 거기 꼼꼼하게 안 발라? 회장님이 보시면 또 난리 난단 말이야. 아들이 며느리한테 짜증을 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너나 잘해. 아까 구석에 안 칠한 거 내가 다 칠했어. 그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왜 나한테 성질이야? 며느리도 지지 않고 쏘아붙이더군요. 예전 같으면 자기야, 나 힘들어하고 아양 떨었을 텐데 생존 본능 앞에서는 부부고 뭐고 없는 거죠. 점심때가 되어 제가 직접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땡볕에 달궈진 옥상 바닥은 프라이팬이나 다름없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구석 그늘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온몸에 초록색 페인트가 튀어서 슈렉골이 되어 있었죠. 어이, 고씨, 김씨, 밥 안 먹어? 제 목소리에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더군요. 회장님, 오셨습니까? 아들이 헐떡거리며 대답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터져 있었죠. 오전에 하도 작업 다 끝냈어? 어디 보자. 제가 하얀 구두를 신고 바닥을 콕콕 찍어봤어요. 여기 기포 올라온 거 안 보여? 이거 칼로 다 도려내고 다시 메꿔야지. 이따위로 해놓고 밥이 넘어가?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들이 커터 칼을 들고 바닥으로 기어가더군요. 며느리는 옆에서 울상이 되어 쳐다보고 있고요. 김영미 씨, 당신은 뭐해? 빗자루 가져와서 저기 먼지 싹 쓸어내. 먼지 위에 페인트 바르면 나중에 다 일어나. 내 돈 허공에 날리게 할 셈이야?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허겁지겁 빗자루질을 시작했어요. 땀이 비 오듯 쏟아져서 눈으로 들어가는지 계속 눈을 비비면서요. 오늘 점심은 옥상에서 먹어. 내려오면 엘리베이터 더러워지니까. 김 실장이 도시락 올려보낼 거야.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등 뒤에서 내 하는 힘없는 대답이 들려왔죠. 사실 마음 한구석이 짠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땡볕에서 저 고생을 하는데 오죽하겠어요. 하지만 지금 봐주면 평생 저 모양으로 살 게 뻔하니까 이를 악물고 모른 척했죠. 그렇게 꼬박 일주일 동안 옥상 방수 공사를 시켰어요. 하도, 중도, 상도까지. 업자 부르면 며칠이면 끝날 일을 둘이서 하느라 일주일이 걸렸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아들 손바닥엔 굳은 살이 박였고 며느리 얼굴엔 도끼가 서렸죠. 무엇보다 두 사람 눈빛이 달라졌어요. 노동의 대가가 뭔지 몸으로 배운 눈빛이었어요. 공사가 끝나고 며칠 뒤 4층 사무실 임대 계약건으로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아주 점잖은 분이 사무실을 찾으시는데 조건이 좋습니다. 명품 무역업을 하시는 분인데 월세도 선불로 1년치를 턱 내시겠다네요. 공실 두는 걸 싫어하는 저는 바로 계약을 진행하라고 했죠. 그리고 며칠 뒤 4층에 장 대표라는 남자가 이사를 왔어요. 제가 1층 로비에 앉아 있는데 벤츠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오더군요. 차에서 내린 남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고 있었어요. 구찌 로퍼에 루이비통 벨트, 손목에는 번쩍이는 롤렉스 시계까지. 안녕하십니까? 이 건물의 주인이신 이태숙 회장님 되십니까? 이번에 4층에 들어온 장동철입니다. 장 대표가 사람 좋게 웃으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반가워요. 우리 건물은 관리가 생명이라 시끄러운 건 딱 질색인데 사업은 조용한 편인가요? 아유, 그럼요. 저희는 물류 창고는 따로 있고 여기서는 서류 작업이랑 VIP 미팅만 합니다. 아주 조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 장 대표가 쇼핑백 하나를 내밀었어요. 입주 인사차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공수해온 와인인데 회장님 품격에 딱 어울릴 것 같아서요. 받아보니 꽤 비싼 와인이었어요. 말도 청산유수고 매너도 좋았지만 저는 왠지 모르게 그 남자의 눈빛이 마음에 걸렸어요.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는 뱀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고마워요. 잘 마실게요. 아, 그리고 우리 건물 관리는 저기 있는 곳 씨랑 김 씨가 담당하니까 불편한 거 있으면 저 사람들한테 말해요. 제가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 아들과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고 있는 며느리를 가리켰어요.
장 대표가 그들을 힐끔 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군요. 아, 관리인분들이시군요. 아주 성실해 보이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지나가고 나서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회장님, 저 사람 좀 이상해요. 뭐가? 멀쩡해 보이는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4층 화장실 청소하러 갔다가 봤는데요. 이삿짐 들어오는데 박스 테이프가 다 뜯어져 있고 무엇보다 냄새가 나요. 냄새? 무슨 냄새? 싸구려 가죽 냄새요. 저 사람이 입고 있는 가죽 재킷이며 구두요. 진짜 명품 냄새가 아니라 약품 처리한 싸구려 냄새가 확 났어요. 제가 한때 명품에 미쳐서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거렸어요. 아, 맞다. 우리 며느리가 짝퉁 가방 팔러 다니다가 망신당한 전력이 있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서 아는 거죠. 그래, 확실해? 네, 그리고 사무실에 들여놓는 집기들도요. 겉만 번지르르하지 자세히 보면 다 스크래치 상품 같았어요. 명품 무역한다면서 돈 많은 척 하는데 뭔가 찜찜해요. 알았어. 일단 지켜보자고. 너는 청소할 때마다 4층 유심히 봐. 쓰레기통에 뭐 버리는지, 어떤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며느리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맨날 변기만 닦다가 뭔가 첩보원 같은 임무가 주어지니 신이 난 모양이었어요. 장 대표가 입주하고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예상대로 건물이 시끌시끌해지기 시작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낯선 노인들이 4층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나올 때 손에 옥장판이니 건강식품이니 하는 쇼핑백을 하나씩 들고 나오더라고요. 회장님, 아무래도 다단계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셔놓고 노래 틀어주고 물건 파는 거요. 김 실장이 보고했어요. 월세만 잘 내면 상관없는데 내 건물 물 흐리는 건 못 참지. 제가 벼르고 있는데 장 대표가 저한테 접근을 하더군요. 회장님, 오늘 날씨도 좋은데 차 한잔 하시죠. 제가 아주 귀한 보이차를 가져왔습니다. 4층 사무실로 초대를 받았어요. 들어가 보니 사무실은 그럴싸하게 꾸며놨더군요. 벽에는 유명 화가 그림이라는 것들이 걸려 있고 진열장에는 명품 가방들이 즐비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말을 듣고 봐서 그런지 제 눈엔 다 조잡한 짝퉁으로 보이더라고요. 장 대표가 차를 따르며 본론을 꺼냈어요. 회장님, 요즘 은행 금리도 바닥인데 현금 쥐고 계시기 아깝지 않으십니까? 제가 VIP 몇 분만 모시고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프로젝트요? 난 복잡한 건 딱 질색인데. 아유,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베트남 리조트 개발건인데 지금 들어가면 원금 보장에 월 수익률 10% 따박따박 나옵니다. 딱 5억만 묻어두시면 한 달에 5천만 원이 용돈으로 들어오는 거죠. 월 10%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을 소리였죠. 그런 게 있으면지 혼자 해서 떼돈 벌지 왜 생판 남인 저한테 알려주겠어요? 하지만 저는 귀가 얇은 노인네 연기를 시작했어요. 어머, 정말요? 5천만 원이나? 세상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럼요. 회장님 같은 귀인한테만 드리는 정보입니다. 제가 특별히 회장님 목티오 하나 빼놓겠습니다. 장 대표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어요. 제가 글쎄 큰돈이라 아들하고 상의를 좀 해봐야 하는데 하며 뜸을 들이자 장 대표 표정이 살짝 굳더군요. 아드님이요? 아, 그 밑에서 쓰레기 치우는 고 씨 말씀이십니까? 에이, 회장님. 그런 큰일을 왜 그런 관리인하고 상의하십니까? 회장님 돈인데 회장님이 결정하셔야죠. 장 대표가 아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말투에 기분이 확 상했지만 꾹 참았어요. 그날 오후 CCTV를 보는데
장 대표가 분리수거장에 있는 아들에게 접근하는 게 보였어요. 아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박스를 묻고 있는데 장 대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담배를 권하더군요. 꽃씨 힘들지? 여기서 이런 일 하기 아깝지 않아? 소리는 안 들리지만 입모양과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아들이 쭈뼛거리며 담배를 받아물더군요. 장 대표가 아들 어깨를 두드리며 뭔가 속닥거리는데 아들의 표정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 인간이 기어이 내 아들까지 꼬드겨?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 녀석,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놈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땡전 한 푼 없이 옥탑방에서 사는데 장 대표가 달콤한 제안을 하면 넘어가지 않을까 걱정이 됐죠.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나고 아들과 며느리를 펜트하우스로 호출했어요. 두 사람은 작업복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왔지만 여전히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꽃씨, 제가 낮게 불렀어요. 네, 회장님. 오늘 낮에 장 대표가 너한테 뭐라 그러더냐? 아들이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보셨습니까? 내 건물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내 눈 피할 수 있는 건 없어. 똑바로 말해. 너한테 돈 준다고 꼬셨지? 아들이 마른 침을 삼키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더냐? 엄마 아니 회장님 방에 있는 금고 위치랑 비밀번호 그리고 인감 도장만 훔쳐오면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서류 다 꾸며서 건물 담보 대출 받고 튀면 된다고요. 저보고는 1억 받아서 빚 갚고 새 출발하라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1억? 지금 빈털터리인 아들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돈일 텐데. 그래서 너 뭐라고 했어? 한다고 했냐?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렸어요. 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회장님, 저 돈 좋아합니다. 1억이면 진짜 눈 돌아가는 돈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솔직히 말해서 엄마 몰래 도장 훔쳤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아려왔어요. 근데요, 이번엔 거절했습니다. 거절해? 내가 1억을? 네, 제가 옥상에서 땡볕 맞으며 페인트 칠하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땀 흘리지 않고 얻은 돈은 결국 똥물이 된다는 거요. 장 대표 그 사람 딱 봐도 사기꾼인데 그 사람 손잡고 우리 엄마 뒤통수 치면 전 진짜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는 씻으면 되지만 인생이 쓰레기 되면 못 씻는다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아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옆에 있던 며느리도 훌쩍거리더군요. 저도요, 회장님. 그 사람 사무실 청소하면서 봤는데 할머니들 쌈짓돈 노리는 나쁜 놈이에요. 우리 어머님 아니 회장님 돈을 그런 놈한테 넘길 순 없어요. 차라리 평생 병기를 닦더라도 떳떳하게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의 말을 듣는데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돈 때문에 엄마를 버렸던 자식들이 이제 돈보다 엄마를, 아니 양심을 택하다니요. 제 교육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잘 생각했다. 아주 기특해. 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래서 말인데 너희 나랑 작전 하나 하자.